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고 윤 원장이 이 말을 한 자리는 당의 정강 정책을 설명하는 방송 연설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윤 원장 연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 중도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걸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정책 등에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거 포스터를 보시면 국민의힘의 색깔인 빨강색이 조금 들어가 있죠. 결국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볼 사건은 오늘 서울 삼성동, 강남에 있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불이? 네, 이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6분쯤입니다. 이 코엑스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가 대형 전시장이죠. 그리고 쇼핑 시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11시 42분쯤 완진이 되긴 했지만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큰 연기가 지금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색 연기가 거의 그 삼성동, 그 영동대로를 완전히 뒤덮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코엑스 내부에는 또 상점도 많고 동선이 꽤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 바깥으로 나오기도 꽤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불이 그러니까 연기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11시쯤이면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점심을 먹으러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약속이 있어서 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네, 사람들도 많았을 시간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당황한 시민들이 그 바깥으로 코엑스 바깥으로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예. 1,200명 가까이가 그 대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저곳은 사무실도 많고 쇼핑몰도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서울에서도 아주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식당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코엑스 어느 곳에서 이 발화가 시작됐는지 살펴봤더니요, 이 식당 그러니까 코엑스 2층의 한 식당에서 이 불이 그 내부 그 주방에서 이 불이 시작된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가 완전히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요. 그리고 당시 코엑스 전시장 안에서는 그 월드 IT 쇼라는 그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예. 또 이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사이렌 소리에 급하게 뛰어나왔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근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은 혹시라도 가족들이 걱정을 할까 봐 바로 가족에게 나 괜찮다 이런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관람객들도 다시 또 재입장을 해서 행사도 차질이 없었고 그리고 코엑스도 일부 구간은 어쨌든 통제가 됐지만 그래도 다시 좀 상황이 정리된 모습이어서 좀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어서 연기가요 더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빨리 진화가 됐고 인명 피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트롯 가수 김호중 씨의 오늘 항소심 선고 소식인데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입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다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시키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벌써 이게 지난해 일이네요. 네,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그 압구정 그 왕복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당시 그 운전기사가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이후의 조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데 이후 그 CCTV를 종합을 해봤더니 일단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잡혔는데 나중에 매니저로 이게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매니저는 옷을 갈아입고 대리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옷을 갈아입고 대신 자수를 하는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굉장히 또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요. 당시 그 김호중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도 술잔에 2분 됐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좀 이런 황당한 좀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김호중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CCTV로 음주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음주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0.031 수준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지금 방금 강승희 아나운서가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게 17시간 뒤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식을 적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음주운전 측정 당시에 그 현장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이 알코올 농도 측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김호중 씨처럼 이 뒤늦게 출석하거나 아니면 뭐 도주하거나 했을 때는 이 뒤늦게 이 측정을 했을 때는 명확한 이 측정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을 했냐면 이 측정 시간과 실제 음주했던 시간 사이에 그 얼마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측정자의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체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역으로 다시 한번 추산해 보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실제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1심에서요.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검찰에서는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2심이 선고가 됐는데 김 변호사님 2년 6개월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소가 된다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기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검토를 했었지만 이 판례상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빠졌었고 아, 그랬어요? 그리고 예. 네 가지 혐의가 일단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운전 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특가법 5조의 11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서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해서 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이 경우가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이 죄명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도주치상이 있습니다.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고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사고를 발생을 시키면 이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이 되거든요. 김호중 씨는 그냥 갔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이 혐의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이 이 미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혐의가 올라갔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매니저가 이 김호중 씨의 점퍼를 입고 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운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범인 도피 혐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것을 교사했다, 시켰다라고 해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이 네 가지 혐의가 재판에 올라갔었고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 예.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감경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이제 적당하다라고 해서 1심의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1심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 아니면은 양형이 너무 중해서 과하다. 이렇게 뭐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양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량의 판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고 이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1심의 판단이었던 2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항소심 하게 되면은 원래 대개 보면 좀 깎이던데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리의 적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부분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의 판단 이후에 이 특별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께서 반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30여 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여 장 냈고 지금까지 제출한 게 100장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믿기 힘들지만요. 모두 134장을 반성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항소심 그러니까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 정도를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또 34장을 추가로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또 진지한 반성을 또 참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좀 감형을 노리고 어떤 반성문을 제출한 것 아니냐 좀 예. 이런 대목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 김호중 씨뿐만 아니고 함께 기소됐던 매니저 그리고 또 본부장까지 함께 이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이 재판 선고 이전에 특히 더 이런 감형을 노린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렇게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 것이 결국에는 안 통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혀 이 재판부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라는 건요. 달리 해석하면 이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줄곧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게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인을 하다가 이제 항소심에 들어서야 이제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예. 또 항소심에 들어서 사실상 이 반성문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많은 반성문을 냈어도 예.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들의 변론 전략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재판부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요, 이 유죄가 나오는 게 확실한 경우에 유죄 정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 양형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이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하기도 되기도 하는 건데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2심에 들어와서야 이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김성수 변호사 변호인들이 이제 권유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반성문을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나 보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을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면 이 양형 기준상 감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이에 예.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피고인 본인의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고 팬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 탄원서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제3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형사 사건에서 영향을 주는 탄원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범죄 피해자들이 내는 처벌 불원서라든지 아니면 탄원서 정도는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예. 피해자들도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 제3자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는 오히려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뭐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효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영향력,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영향력을 이제 재판부에다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법원 앞에 팬들이 많이 찾아왔다고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피고인에게 절대 좋은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예. 김성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를 할 때 이 재판부와 법원에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팬들이 재판 날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면 재판정 자체도 재판 진행 자체도 혼란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게 과연 판사가 봤을 때 이런 심정적으로 이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재판을 받는 태도를 좀 보이는 게 훨씬 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반성문을 쓰거나 팬들이 탄원서를 쓰는 변호 전략이 일단은 좀 잘못됐다는 걸로 좀 느껴지네요. 그런데 팬들이 탄원서를 쓰면서 이 탄원서를 스터디해주는 일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저도 탄원서 스터디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실 스터디가 우리가 좀 모르는 것들을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공부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주로 김호중 씨 팬들입니다. 이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이 탄원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좋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작성법을 알려주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 스터디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그런데 좀 전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탄원서로라도 이거를 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김호중 씨 팬들은 주로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중년 그 여성분들이 팬층이 어르신들이 네, 많죠.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률 용어라든가 구체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스터디를 만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험 있는 내가 어떤 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좀 스터디를 꾸려서 이거를 좀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작년 10월에 스터디를 한 3번 정도 진행을 정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양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성수 변호사님, 글쎄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렇게 보내면 실제 판사들이 다 읽어 보나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 반성문을 제출을 했을 때는 이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이 내용의 이 대강의 내용만 봤을 때도 그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 자체가 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평소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든지 이 자칫 실수로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다른 제3자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형량의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탄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 변호사님, 재판 변호인단이요. 1심하고 2심하고 변호 전략을 바꿨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부인했었죠, 혐의를. 네, 1심에서는 줄곧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고요. 사실은 지금 김호중 씨에게 기소된 죄 중에 하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그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인데 이 1심에서는 이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혐의를 부인했는데 2심에 들여서 이제 돌연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1심 판사가 봤을 때는 너무 명백한 CCTV, 그러니까 이 김우중 씨가 술을 마셔서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명백한 영상이 있음에도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예.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정황이 좋지 않다가 범행 후에 이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면서요. 네,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선 이 술에 취해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고 당시 그 통화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좀
좀 주의력이 분산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이 아니라 전화 받다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호중 씨가 선천적으로 이 한쪽 발목에 좀 기형이 있다. 그래서 걷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좀 어떤 호소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김성수 변호사님 1심하고 항소심에서 김호중 씨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반성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동시에 펼친다는 것이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일관성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 결국엔 항소심에서 이 부분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진지한 반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다음에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양형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서 이 부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인데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지 음주 때문이 아니었다라든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지한 반성을 이제 전제하는 사실관계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항소심의 변호 전략이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조금 이 변호 전략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 이런 변호 전략을 1심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처음부터? 하면, 그러니까 혐의를 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1심에서 지금의 이 선고된 형보다 낮은 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거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사실 괘씸하다라고 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줄이기 위한 거지 진지한 반성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이게 술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김호중 씨 사건하고 조금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후에 도망을 가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최근에 마신 술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전에 운전을 했을 때 당시에 음주 상태로 이 음주한 건지 이 부분이 사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탁이라고 하는 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이 음주운전죄가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예. 이 나중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측정 당시에 나왔던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연 음주 당시, 그러니까 음주운전 당시에도 해당 농도였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예. 기소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김호중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겠는데요? 네, 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서 예. 이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이 검거되기 전에 술을 추가로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 업무를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처벌을 하자라고 해서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 과정에서도 김호중 씨 팬들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빼달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항의도 했습니다. 이 법이었군요. 네, 그런데 아. 사실 이 부분이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사실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한 후에 이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를 추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꼼수 이런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팬들이 많이 탄원서를 보냈다고 했죠. 김호중 씨가 좀 팬들을 생각하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항상 밥 잘 챙겨 드시고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너무 정신없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래하는 호중이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자주 이제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 씨 팬덤, 팬심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팬들이 많이 옹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팬들을 생각했다면 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예.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악화시킨 게 사실상 또 팬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또 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뭔가 무조건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 사고의 또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김호중 엄마 이런 역할을 또 사칭을 하면서 범죄를 어떻게 좀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공판 당일에도 그 어떤 좀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예. 좀 무조건적으로 뭔가 좀 마음이 앞섰던 건지 막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좀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법원 일대를 어쨌든 그 팬덤의 어떤 그 또 이 무리들이 또 나타나서 좀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사실 그 과거의 어떤 학교 폭력 그 의혹에 대해서도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서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뭐 댓글 중에는 좀 지나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맞은 놈이 말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뭔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떤 그 가수가 벌인 행위들까지 또 이 도를 넘은 행위들까지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또 그런 또 행동들을 팬덤들이 이어갔었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라고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긴 하지만 뭐 직업이 직업인지라 만약에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약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마냥 옹호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적절한 처벌이나 적절한 책임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사실 응원하는 게 진정한 팬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팬들이 이렇게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설까요? 김호중 씨도 여기에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그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팬들을 향해서 어떤 좀 절절한 그런 마음을 또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팬카페 아리스에 그 지난 2월에 또 글을 남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지만 얻은 게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가족이라는 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라고 팬들을 언급을 하면서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립다. 뭔가 좀 이런 마음들을 좀 전달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만 사실 대중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실 좀 대중들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당시에 보였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대체 팬들한테 이럴 때냐, 이건 반성해도 모자랄 지경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비틀린 스타일식이 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이 좀 팽배했습니다. 예, 오늘 2심 선고가 났으니까요. 이후에 김호중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한 백화점 앞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람들 간의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몸싸움도 있었고 고성도 오갔는데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다는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영상을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좀 의심이 예, 들 예. 정도로 굉장히 좀 혼잡한 그런 모습들이 이 백화점 앞에서 벌어졌거든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오픈하는 그런 시간인데 인천의 한 백화점이었거든요. 그런데 112에 여기에 인파가 너무 몰려서 혼잡하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영상으로도 보시면요. 이렇게 인파가 가득 모여서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라고 확인이 100여 명. 됐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냐 하면은
그 일명 그 품절 대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어서 정말 이때 딱 구할 수 있는 그 아동용 운동화를 꼭 사고 싶은. 네, 예. 그거를 사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순서대로 입장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느냐 살펴봤더니 사실 좀 매장 측에 아쉬운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표를 그 오픈런을 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예. 사실상 매장에 진입을 했던 거는 그냥 줄 선 사람들 순서대로. 아, 번호표 상관없이. 네,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순서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매장이 3층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상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엉키게 된 거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새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서 줄이 막 끼어들기도 하고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대체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냐 예.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부 그 손님들 사이에서는 좀 몸싸움이 벌어지는 좀 그런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이 신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건데 박필원 선생님 도대체 이 신발이 얼마나 인기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아동용 여름용 운동화라는데요. 그러니까 예. 샌들과 샌들. 운동화를 합쳐놓은 거라고 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샌들이다 보니까 통기성도 좋아서 작년에 이제 출시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샌들이다 보니까 이게 계절용 상품이다 보니까 물량이 한정이 되어서 입고되는 족족 품절 사태라고 하는데 예. 올해도 여름을 앞두고 이달 초 2차례나 입고가 되었는데 모두 품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유명 방송인들도 여기에 이제 뭐 가담하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길 왜 왔냐면 굉장히 편한 신발이 있는데 오늘 발매여가지고 오픈런 뛰러 왔습니다. 블랙 150. 블랙은 아예 없어요. 아니 다른 걸로 알았어요. 이럴 일이에요 이게? 이럴 일이에요? 아니 처음이에요 진짜. 나 진짜 오픈런을 이렇게 처음 해봐서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 나 무슨 홍현희 씨 남편의 모습인데 강승희 아나운서 이렇다 보면은 더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어요. 네, 사실 뭐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이 물건 샀다, 근데 너무 좋다 그러면은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도 뭐 당연히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좋다고 하니까 구매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예. 물론 이 제이슨 씨는 어제 인파에 있었던 뭐 인물은 아닙니다만 역시 그 아들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백화점에 오픈런까지 하게 된 또 그런 영상을 보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이슨 씨가 구매하는 그 당시 상황도 너무너무 구하기 힘들었는데 나는 예. 겨우 구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원하는 사실 색깔도 사기는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슨 씨도 내가 원하는 색깔은 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구했다, 구매 성공했다 이런 인증을 그 SNS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님 이거를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부모들이 꼭 아이한테 신겨주고 싶어서 사주고 싶은 건지 그것이 결국에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게 아이 신발이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아이를 위한 것이냐 예.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신겨주고 싶은 이 욕심 때문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결국엔 아이는 이 신발이 편한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예. 이 신발이 어느 정도 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특히나 다른 신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편할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이 아이템, 이 신발이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아이를 신겨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 욕심 때문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팔고 다시 파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리셀러라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 리셀러,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개인 간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웃돈을 받고 사실은 되팔이하는 거가 그렇게
리세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사재기를 해놨다가 결국에는 이 웃돈을 받고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운동화 같은 경우도 판매가가 원래 85,900원인데 지금 이 리세일가가 벌써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거의 예. 2배가량이 높은 건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팔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이런 뭐 티켓, 공연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공연법에 이런 암표를 파는 부분에 대한 처벌 이 규정이 들어왔고요. 예. 뭐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샀어요. 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학교도 어디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안도가 될까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까 뭐 김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의 안도감과 부모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구해주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이게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개그맨 이수지 씨가 이른바 대치동 맘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려서 아주 큰 관심을 받았었죠.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가. 자녀를 등원시키며 하루를 여는 오늘의 주인공 이소담 씨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렇게 아침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에서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해요. 다시 만났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 또 한 번 뵀다.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지만 그거를 또 캐치하고 확장해. 강승희 아나운서, 저 영상이 엄청나게 인기였죠? 네. 사실 유튜브에서 그 이수지 씨가 올린 그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수지 씨가 그 제이미 맘. 네. 이렇게 또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를 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그 강남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치동의 교육열 높은 그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이다. 그래서 예.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영상이다. 그래서 좀 고증이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좀 공감대를 많이 일으켰다는 그런 또 평가가 나왔던 영상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그 교육열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이 이수지 씨가 입고 있던 옷이라든가, 그리고 타고 있던 차라든가, 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의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타고 있는 이 고가 수입차라든가 그리고 또 이수지 씨가 그 명품백을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그 김밥을 명품백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차 안에서 어떤 먹을거리를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소위 그 라이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정도만 뜨니까 애매할 때 있습니다. 네, 이때 예. 이제 차에서 기다리면서 이수지 씨가 저렇게 김밥을 차 안에서 해결을 하고 피니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입고 있는 거는 또 그 몽클레르라고 하는 거의 한 300만 고가의 원대 브랜드. 네, 이런 또 명품 그 패딩을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이 예. 어쨌든 좀 이게 패러디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좀 지점들이 있다라고 예. 하면서 조금 화제가 됐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저 영상이 저렇게 화제가 됐다는 거 우리 사회 무언가의 단면을 꼬집었기 때문에 화제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 비판 요소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제이미 맘이 키우는 제이미가 등장은 하진 않는데요. 아, 극 그래요? 중에서 컨셉이 뭐냐면 제이미는 기저귀도 떼지 못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과도한 교육열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이미 맘이 입고 있는 옷, 가방, 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건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제력으로 나눠지는 계급화 이런 부분도 이 꼬집은 영상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지난해요. 일본도를 휘둘러서 잔혹하게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 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런 말들을 해서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재소자들이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 편지를 쓴 모양인데 같은 박을 쓰기 무섭다 저 사람이랑?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그런데 재소자들이 좀 공포스럽다, 함께 지내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살인 사건 피해자가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그런데 이 재소자가 그러니까 다른 재소자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편지를 증거로 써달라. 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도 살해범이 구치소 안에서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재소자의 가족은 접견을 갔는데 이 재소자의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었다. 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 이 말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달라.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압박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사실은 이 편지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 동료 재소자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일본도 살해범이 구치소에 처음 들어왔던 날, 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방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올 법한 상황인데, 근데 이 동료 재소자가 잠깐 잠이 깼는데 이 일본도 살해범과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일본도 살해범 같은 경우는 이 혼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료 재소자와 이제 싸움이 붙기도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동료 재소자가 많이 이제 맞았는지 이 접견을 갔던 이 동료 재소자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5명의 동료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살해범이 또 어떠한 상황을 또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몰라서 혹시 흉기로 사용될 만한 젓가락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뾰족한 물건들을 다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특히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 때문이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거는 사실 망상에 가까운 얘기인데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거지 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에요. 범행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범행 당시에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 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이 흉기로 공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아무 일 없는 듯이 집으로 올라가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피 묻은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집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한 범행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심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예. 결국에는 체포 당시에도 이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범행 이후에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렇다고 하면은 강승희 아나운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과 병력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일본도 살해범은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주장을 했었고요. 예.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멀쩡하다기에는 멀쩡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또 말을 하는데 그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좀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저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 경찰에서도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질환 유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그 반응에서도 일단 음성이 나온 걸로 그때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수사 당국에서 좀 강제적으로 정신감정 같은 것도 하고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이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신 감정이 이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신미약이었다라는 판단이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있는데 이 감경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은 나왔지만은 되게 그런 것들이 감형의 요건으로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적용이 안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형법에는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필수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판사가 봤을 때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경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감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도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또 이거 실질적으로 이 방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범행 후에 이 태도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범행 당시에는 망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 재판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감형해줄 요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남성의 신상 공개에 관해서도 당시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했을 때 일단은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심신미약의 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이 신상 공개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 법률상 기준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예. 근데 박 변호사님 저 편지의 뭐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범행 직후에도 그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재소자들에게 좀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구치소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과 이제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자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뭐 누군가를 괴롭힌다라든지 폭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말썽을 일으켰을 때는 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뭐 징계 수위는 굉장히 경미한 거는 경고까지 가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TV 시청을 금지한다, 아니면 신문 구독을 금지한다거나 접견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최고의 징계는 이 30일을 한도로 해가지고 징벌방이라고 해서 독방에 징벌방. 수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지금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서 이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무서워서 동료 재소자들이 흉기가 될 만한 거는 다 숨겨놓고 있다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충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폭행이라든지 상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지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징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화를 위해서 왔는데 이 안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봤을 때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이미 가장 큰 죄를 지고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처벌이 오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죄에 대해 그러니까 사형의 선고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가석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가석방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도요.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이죠. 아니 다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난 안 받아요.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지금 손을 들고 난리야? 저 방송부터 끌어내. 끌어내죠. 나가.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요. 메이저는 없어요? 이거 기자입니다.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2019년 10월에 공직선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응? 기자회견장 같은 경우인데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었죠. 어제 정광훈 목사가. 그 상황에서 기자를 보고 향해서 나가라고 이제 막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전 목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당연히 취재진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처음에 이제 전 목사도 이 기자회견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제와 시간을 무제한으로 받겠다 해서 꽤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민 언론 소속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는 해당 기자 질문 안 받겠다.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이 해당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이 이렇게 언론을 가리면 어떡하냐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해서 결국에는 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전 목사 측과 질문권을 보장하라는 취재진 사이에 이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면 좀 실랑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전 공제는 주제도 시간도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또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찾습니다. 이거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언론사를 가려서 질문을 받겠다는 태도가 적절한 건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시종일관 메이저 언론사 기자만 질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의 그 소속을 가려가면서 어떤 뭐 시민 언론 소속 기자한테는 질문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반말로 어떤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범죄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또 이 기자를 어쨌든 간에 끌어내려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지 않으려는 쪽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대립하는 모양새가 사실상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요즘 정치 상황이 진영 간에 좀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인들한테도 저런 모습이 가끔 왕왕 보이기도 하는데 김성수 변호사 어떤 질문을 받지 않은 매체는 뭐 어떤 매체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이 여성 기자분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성 기자분이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던 부분이었는데 이 한 인터넷 매체 기자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존부터 알던 사이였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또 이제 개신교계의 독립 언론사였는데 이 독립 언론사에 대해서도 일단 메이저부터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뭐 저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좀 봉변을 당한 입장에서는 기자들도 좀 저 언론사도 그렇고 기자들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와 그 지지자들이 이 기자에 대해서 취재 통제와 차별을 한 것은 엄연히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언론 독립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전 목사가 처음에 질문을 하겠다라고 손든 기자를 상대로 해서 범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이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를 했고요.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는 자리였는데 이미 정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정광훈 목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18조 그리고 19조를 보면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피선거권 관련 부분에 보면 이 형의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이 형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10년 동안은 이제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2018년 8월에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고 이때 당시의 혐의가 2017년에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 판단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은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선거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판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단은 이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 뭐 다시 재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 변호사 뭐 이거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첫 번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 세력이 결국에는 그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복합적인 이유로 사실은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담화문 내용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입니다. 당정 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가 윤일숙 원장의 어제 방송 영설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면은 당의 주요 당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윤일숙 원장이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반응, 지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일숙 원장의 정강정책 연설이 끝나고 나서 윤일숙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윤일숙 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한다라는 것을 방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계엄 이후에 계엄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었고 정치의 문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대위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발언을 했었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면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긴 했었죠. 예. 가령 탄핵에서 이제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사권에 대한 이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이냐부터 예.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있어서 저희 당이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죠. 그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국면이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예.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함께했던 집권 여당으로서로 국민들께 어떻게 생각했는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예.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깊은 책임을 같이 통감한다고 얘기한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계속적으로 더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주네요. 계엄 이후에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통감을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에 들어왔던 비대위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들도 오시자마자 예.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엄은 반대하고 다만 여러 가지 여기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과 또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괴리감이 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일관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좀 내란 동조 세력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해왔는데 어제 이런 발언과 오늘의 당 지도부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한 의원께서? 진정성이 있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아, 그렇죠. 예. 이제 조기 대선의 날짜도 확정됐고 4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은 치러야 되겠고 제가 일전에도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12월 3일 직후에 바로 4일 날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출당을 하거나 제명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보였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바로 쫓겨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수사당국의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예. 나갔는데 그걸 막겠다고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어요. 스크럼을 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우리 국민이 저는 저런 모습도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도부나 은희숙 여연 원장은 뭐 그 당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민들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한사람은 좀 불쾌합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헌재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 기각해라. 각하하라. 그 앞에서 시위를 얼마나 하신지 아시죠? 정말 중진 의원들, 판사 출신 의원들이 몰려갔어요. 예. 헌법재판관 압박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엊그제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4월 24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언제 됐습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입니다. 그러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땐 또 뭐 했습니까? 지금 유력한 후보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반대한다. 탄핵에도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를 지금의 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변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진심이라면 저 정도 태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치하십시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이나 제명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뭐 구체적인 조치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정립하지 않으면 대선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당내 많은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당이었고 윤석열 정부를 배출했던 정당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그렇게 한 것도 안타깝고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은 의리적인 측면에서 신의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자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정치 조폭 집단하고 다를 게 없겠죠.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고 공적으로는 그럼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정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간에 좀 고민을 통해서 전당대회 전후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뭐 우클릭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다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라고 불려지는 성장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같이 드리면서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기 색깔을 보면 국민의힘 색깔인데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정책이나 행보에서도 보수 농객도 만나고 있고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결국에는 중도를 공략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있겠죠. 본인의 지금은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예.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로 제 지역만 가도 아마 우리 김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게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하시는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분은 이제 탈락을 하셨던데 지금은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을 할 때다. 정말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폭망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국민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 지금은 어느 정책이든 써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보수 정책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국민들 삶을 낫게 하고 정말 국익에 맞는 정책이면은 어떤 정책이든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 경선 후보가 쓰는 건 우리 국민들께 울림이 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후보들도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행보가 실제로도 좀 여론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 보시는 지금 거죠? 최근에 나온 뭐 여론조사들 제가 예.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예. 그다음 회복과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그 도구로 이재명 경선 후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지만 최종 후보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선출이 됐을 때 선거를 보통 중도층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든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양당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 중도층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엄과 관련해서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집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도층의 공략이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하는 그런 행보라든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 분화되어 있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찌되었든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규합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들 또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좀 이번 대선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선은 40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 만약에 중도층을 공략하러 나선다면 빨리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고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자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되고 나면 앞으로 후보 중심으로 한 정책들, 메시지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 공약들을 많이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다만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일극 체제가 과거부터 정립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이런 중도층을 공략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은 12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대선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여러 가지 그 국면에 따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민주당이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남은 기간 본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저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당도 경선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오늘 밤에도 우리 토론회하죠. 토론회도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금 현재로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는 꾸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 12월 3일 이후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될 때까지 얼마나 저희들이 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했습니까? 저도 뭐 광화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헌재에서 심판이 늦어질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과 같이 나갔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어이없는 판결로 그냥 활보를 거리에서 하고 다닐 때 그거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국민들 삶 낫게 하기 위해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 발표하고 지금 우리 당 경선 보세요. 세 분의 후보들이 정책 가지고 경쟁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대기실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양자 토론 보는데 예. 와,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두 분이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감정 싸움으로 깐족거린다, 안 깐족거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에서 저런 감정 싸움하고 국민들을 볼 때 눈살 찌푸리게 한 경선에서 예. 한 분이 뽑힌다 한들 그분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뭘 내놓겠습니까? 저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판단은 다 되고 있고 예. 적어도 20여일 전에 집권당이었다면 저런 경선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고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겠다,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말을 해야지 나와가지고 키높이 구두를 신었느니 무슨 보정 속옷이 어떻고 서로 깐족거린 저는 한심합니다. 제가 상대당 경선 얘기를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을 꺼내셔서 김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명의 후보들이 지금 토론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선 과정을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 당은 저는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이 예.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아직도 저희는 양자가 누가 올라갈지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가진 다양성의 힘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민주당 경선을 보게 되면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독주 1극 체제에 대해서 다른 두 예비후보가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과거에 이재명 예비후보하고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당시 주자들한테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봤을 때 정치적 보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요. 검찰발 기사들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먼저요. 한 의원님께 저 행사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어제 검찰에서 기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감안한 기소라고 보세요. 시기도. 일단 우리 민주당이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저 소식을 접한 정말 다수의 국민, 절대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념 행사는 그 일요일이기 때문에 25일 오늘 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잡혔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 일정이었고. 그러면 검찰이
어제 기소를 하고 저도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혐의가 딱 그겁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때는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직접 아니에요? 조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들어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그때 변호인들을 수임을 했답니다. 이제 정하고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볼 거냐? 그 변호인과 검찰하고 전주지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질문지 130개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130개가 너무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문 전 대통령이 기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저분도 변호사니까 예. 본인이 그 서면 답변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계셨답니다.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을 하면서 변호인들이 4월 말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방법도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만 지금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검찰이 마지막까지 거의 바라가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이 혐의로 이거를 이 기소 내용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재판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거고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행사도 지금 물어보신 대로 예고돼 있었는데 당장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힌 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 그 정치 검찰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예. 희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억지로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엔 탄압에 대한 의도라고 예상들 하실 텐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파면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엄 이후에 있었을 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당에서 나왔던 말은 이미 검찰들이 야당에 줄 선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어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걸로 기소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여러 정황상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차례 수사를 진행해 오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정말 근데 탄압이 정말 목적이었더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와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찰이 수사에 대한 기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렇게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실? 일단 당에는 그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전주지검도 위원들이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나오자마자 예. 이건 정치 기소고 지금 다들 이 내용들은 압니다. 그 손자에 대한 패드도 가져가고 압수수색도 수십 번 하고 정말 그 전 사위 아닙니까? 전 사위의 모친에 대한 계좌를 털고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환을 하고 또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저는 왜 이 시점에 했나? 지금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판사가 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그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반발까지 하는데도 단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시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기소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고발도 하고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부당한 기소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검찰에서 날아온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헌재에서요. 이 수사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요. 그 얘기 들어보고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거를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먼저 김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저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판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기 수사를 결정할 것이었더라면 사실 윤석열 정부 살아있는 권력일 때 재수사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그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공정과 상식 아니었겠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대통령이 됐을 때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기수사,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예.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한테 굴복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재기수사 결정을 했고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 공정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의원께서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불기소 처분한 거요. 그게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검찰의 진정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의원도 얘기했지만 벌써 6개월일 전입니다. 그 헌재에서도 지금 재판관들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6개월이나 끌다가 지금 이걸 덜컥 발표를 했어요. 예. 다시 재수하다. 근데 또 하나만 합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다음에 명품백 그 사건에 대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각을 했어요. 재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만 또 하겠다는 거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는 두 가지 사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가 있었어요.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의 가족들의 앞에만 가면은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무혐의로 털어낸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다 수사해야지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시점에서 왜 저런 걸 내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해왔던 정치적 목적, 정치적 수사 그리고 또 편향된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여전히 의심스럽고 제대로 지금 재기 수사를 명령했는데 그에 따라서 바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지 우리 국민들 다 지켜봐야 됩니다. 또 시간 끌기로 미뤄두면서 그냥 모양새만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야 5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기로 했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검찰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요. 명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지금까지 각종 제기됐던 뭐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의혹도 많고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진 법사라고 하지요. 예. 전성배 씨 사건도 포함해가지고 이번 특검법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이걸 예. 받았네 안 받았네부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온갖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선 얘기도 해볼 텐데 김문수 어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뭐 난타전을 벌였죠. 맞짱 토론에서. 그 내용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니다? 아,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치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예, 어제 맞수 토론이었죠. 김 의원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한대행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어제 입장이 조금 바뀐 것이 당원들의 요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원분들 중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하고 나오게 된다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김문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당원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경선이 무르익어가면서 많은 예비 후보분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전략적인 타겟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인 타겟팅이라고 하면 일단 경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런 예비 후보들이 됐을 때 후보 단일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당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이번 경선에서 한 표의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아마 당내 예비 경선 주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분께 또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출마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결국에는 대선이 1대1 구도가 될 것이냐 아니냐. 한민수 의원께서는 단일화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고 지금 이제 한덕수 벌써 총리가 예. 며칠 날 나올 거다 이런 뭐 보도들이 그런 쏟아지고 보도도 있지 나오고 않습니까? 있죠. 있는데 예. 저도 지금 어제 그 시정연설하는 한덕수 제가 뭐 기자 때 알았으니까요. 뭐 친하진 않았습니다. 뭐 취재를 했으니까. 근데 어제는 정말 많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중증의 난과병이라고 하죠. 목소리 톤도 달라졌고 그거 보니까 지금 뭔가가 좀 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 지지율 상당히 높았어요 당시에. 그분도 실제 레이스를 시작하고는 며칠 못 가고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한덕수 대행은 산무 후보예요.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렇게 망하는데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봐요. 예. 저분이 경제를 어떻게 경제통이라고 하면서 경제를 살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일조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금 국힘당이 다급하면은 한덕수 총리까지 끌어들이고 여기 후보가 뽑히면 다시 단일화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온갖 수단을 써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 보고 예. 국힘당 후보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한덕수 대행이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한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지만은 잘 되지 않을 거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지금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버티질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바로 직전까지 집권당이었어요. 예. 조직과 자금이 한덕수 총리는 그냥 호롤단신 무소속 아닙니까? 겨루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캠페인을 그만둘 건데 그럴 거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한대행이 선거운동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 선거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와 현실 법정에 어떤 책임을 묻는 일이 있으면 응하는 게 맞지.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노욕입니다. 노욕. 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단일화가. 대선 같은 큰 선거는 역대적으로 또 광역단체장 같은 선거를 지켜봤을 때 후보 단일화라든지 공동 후보라든지 이러한 정치적 공학적인 행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항상 단일화를 고민할 때 1+1이 항상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1이 2보다 적게 될 수도 있고 2+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는 2+알파를 목적에 두고 준비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예. 되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께 감동을 드려야 되고 새로움을 드려야 되고 희망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만약에 한대행께서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제 조건은 대통령하고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앞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한민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다시 경제를 부흥할 수 있을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만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화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도 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를 치려면 반명이라는 기치로 다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준석 의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의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특정 후보를 거론해가면서 단일화를 꺼내는 게 지지층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선거가 무르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진정성이 보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도 특히 뭐 거론하신 그 후보들도 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뭐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막판에 이런 시너지 혹시 당에서 조금 우려하거나 그런 대목은 없습니까? 저희는 정말로 간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3년 전 0.73으로 석패를 한 뒤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말 결단 날 뻔했는데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저는 반명 빅텐트 지금까지 저도 뭐 정치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캠페인에 가지고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본인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놔야지. 이재명 대표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지난 불과 얼마 안 됐죠. 지난해였죠. 총선 앞두고 설 연휴 때 그때도 무슨 텐트 친다고 모였는데 며칠 되지도 않고 텐트 찢어져 버렸습니다. 폴대도 못 세우고. 예. 저는 성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